자,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고전 시간 과목력. 이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는 이제 우리 계속 고전 한 타임을 이제 계속 할 거다. 보시면 알겠지만 혼자 공부해서 되는 부분들이 아니다. 그리고 모르겠어요. 다른 거는 수습이 되는데 얘는 수습이 안 된다. 항상. 그래서 이제 먼저 드리는 건데.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뭐였습니까? 고대가였습니다. 이 고대 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이 삼국시대까지, 삼국시대 전까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생각했어요. 누군지 해야지. 그 삼국시대 전까지 뭐라고 보죠? 삼국시대 전까지? 고조선. 고조선도 이쪽 라인이에요. 고조선이랑 뭐 삼국시대쯤까지가 이때거든요. 그리고 이제 삼국시대가 누가 통일됩니까? 신라가 통일을 하게 되죠. 슉 해서 이제 신라시대예요. 신라시대 때 이 포지션에 있었던 시, 오늘날 이제 현대시 포지션에 있었던 애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향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향자가 고향 향자예요. 고향 향자.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왜 나오느냐? 그때도 이제 중국시도 있었지. 그러니까 중국시와 별개로 외국시가 아니라 무슨 시다? 우리나라의 시다 라는 점에서 이제 향가라고 부르게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1번. 제일 중요해요. 얘가 뭐로 쓰였다? 그 유명한 향찰이라는 걸로 쓰이게 됩니다. 이 향찰이가 뭐냐면 봐봐. 윤호는 알겠지? 이거 뭡니까? 뭐야? 물, 수액 이렇게. 근데 봐봐, 우리나라 그 당시에 한글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단 말이야. 근데 물고기라는 단어가 있어. 우리가 물고기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물을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써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한자를 빌려놨어요. 그럼 이때 이 물을 쓰기 위해서 뭐라고 갖고 오는 거야? 수를 쓴 거야. 그리고 어떻게 읽지? 이렇게도 읽어도 되고 뭐로도 읽거든? 이렇게도 돼. 그럼 봐봐. 수리. 이렇게 해서 이 숫자도 읽어야 되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뭐를 써도 돼요? 이렇게 써도 돼요. 근데 사실 이 수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야. 물론 이 수랑 상관이 있기는 하지만,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발음만 본따 혹은 뜻만 본따 가지고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중국인들은 이거 읽을 수 있을까 없을까? 중국인은 못 읽어요. 실제로 되게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황제한테 막 이렇게 진귀한 물건이 있으면 황제한테 가가지고 이제 드린단 말이야. 갖고 어떤 이렇게 예쁜 보석 하나 있었는데 어떤 어부가 그걸 가지고 황제한테 갖고 간 거예요. 열었는데 분명히 한자인데 아무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딱 그때 하필 누가 왔어? 저기 신라의 사신이 와 있는 거지. 그래서 사신이 딱 보더니 그거 우리나라 건데? 하면서 읽어줬다라는 일화가 있어요. 왜? 서순도 바꾸고 이렇게 읽는 방법도 되게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그러면은 너무 주체성이 없는 거 아닌가라고 얘기하지만 오히려 뭐라고 얘기해야 돼? 능동적이고 주체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왜? 그 당시에는 문자가 있는 나라가 몇 명이나 됐어요? 몇 개나 됐을까? 많아봤자 5개. 전 세계적으로 우리 5대 문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나일강이라든지 중국 강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5대 문명이라고 하는데 크게 글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그거를 갖다 써서 우리나라 버전으로 바꿨다라는 것만으로도 되게 높은 문명적 역량을 갖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바로 옆에 뭐 하고 있을게? 바로 옆에 말 타면서 히히 거리고 있었던 애들이 많고 막 이렇게 하면 이렇게 물수라고 합시다. 이런 식으로 했었던 애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독자적으로 그런 것들을 발전하고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얘가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이제 더 배우게 될 텐데 향찰. 그래서 무슨 문학이야? 그래서 무슨 문학으로 연결돼요? 여기 뭐였는데? 말로써 전해지는 구비문학이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돼요? 구비가 아니라 뭐있어? 문자 전승되죠. 문자 전승이에요. 글자 전승. 얘가요. 사구체, 팔구체,
16구체의 발전형을 보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그냥 똑같아요. 4줄, 8줄, 2줄이라는 뜻이. 그래서 총 몇 줄이 나와요? 10줄이 나와요. 4, 2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나중에 뭐라고 해야 되냐면 3단 구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3단 구성. 여러분들이 향가를 1학년 때 배울 수도 있고 안 배울 수도 있는데 무조건 배우는 게 나중에 조선시대 때 시조가 있어요. 나중에 시조가 있거든요. 시조가 초장, 중장, 종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세 줄짜리 많이 봤죠? 고대시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초장, 중장, 종장이에요. 그럼 이걸 또 뭐라고 부를까? 3단 구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향가의 3단 구성이 나중에 시조의 3단 구성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게 주관식 문제로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너무 중요한데, 자, 이 19체의 마지막 이제 9번째, 10번째 줄 있죠. 마지막에 붙어 달리. 얘네들을 이 9행, 이 10행을 묶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낙구라고 합니다. 낙구. 낙구. 떨어질 낙자를 쓰는데 낙구라고 하는데, 이때 항상 첫 어절을 뭐로 시작합니까? 첫 어절은 뭐로 시작해? 감탄사로 시작해요. 감탄사. 아, 이런 식으로 무조건 감탄사로 시작을 하고, 자, 항상 형태가 정해져 있대. 이걸 우리는 유식한 말로 뭐라고 부르기로 했다고요? 형태가 정해져 있대. 그렇죠. 우리나라 최초의 정형시가 바로 너무 중요해요. 맨날 문제가 어떻게 나온다고? 고대가요가 최초의 정형시다. 혹은 이제 다른 장르가 최초의 정형시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얘가 이제 포인트. 그래서 이런 정형적인 부분들은요, 나중에 시조도 여기에 항상 뭐야? 초장, 중장, 종장 첫 번째 항상 몇 글자게? 항상 세 글자예요. 그래서 이런 정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것도 이제 주관식으로 등장합니다. 이거는 이 정도는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봐봐. 모르면 안 돼. 아주 놀랍게도 상식이야 이제. 처음 보는 거겠지만 상식이에요 이제. 다음. 자, 향가 같은 경우는 누가 썼을까? 이러니 저러니 해도 뭐가 필요해? 이러니 저러니 해도 뭐가 필요해 지금? 글자가 필요해. 근데 글자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많았을까? 그렇지 않다. 그럼 그 당시에 글자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은 딱 종류가 정해져 있어. 누구랑 누구? 누구랑 누구? 누가랑 봤어? 두 개 써. 귀족. 그리고 귀족 중에서 초엘리트 집단이 있어요. 요즘으로 따지면 국회의원, 아이돌, 군사를 합쳐온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막 이제 군인이 딱 활 타고 딱 나오면은 막 그러면서 따라다니던 팬클럽이 있을 정도였어요, 진짜. 그리고 얼굴 보고 뽑아. 학벌 보고 뽑습니다. 걔를 뭐라고 그럽니까? 자, 오늘날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죠?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무슨 국가였게? 종교 국가입니다. 무슨 종교? 불교. 그래서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나라 정치를 관여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걔들 뭐야? 들이 글자를 쓸 수 있었어요. 자,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이런 속성을 갖고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 향가의 주제의식은 뭐로 연결돼요? 작가층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주제의식은 되는 뭐야? 귀족 써? 그럼 뭐가? 유교적 사라는 거예요. 자, 화랑이 쓰면 무슨 얘기 하는 거야? 화랑 쩔어. 우리 화랑 멋있어. 자, 승려가 쓰면 뭐가 됩니까? 승려가 쓰면 당연히 여러분 딱 3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한 3작품만 보고 짧게. 그래서 불교 하나, 화랑 예찬 하나, 유교적 하나.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하고 이제 작품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 누가 썼다고요? 글자가 한 차례다 보니까 요 귀족과 승려들이 썼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고려 가요 가면은 이제 평민들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조로 넘어가면 초창기에 때는 양반이 쓰고 나중에는 이제 평민들과 기생들이 쓴단 말이에요.
여기서 포인트는요. 이때 썼을 때는 귀족과 승려밖에 없는데 무슨 단어를 조심하셔야 되냐면 이 당시 향가는요. 상류층과 하류층이 모두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배웠어요. 모기. 내용 보시면 상류층 내용이야. 불교 내용이고 그런 내용이야. 근데 이 노래를 아랫사람들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참기파랑가나 제명매가 같은 노래들을요 아랫사람들도 부르면서 다녀요. 저 윗사람들이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는 유식한 말로 뭐라고 부를까요? 우리는 문화를 뭐 하고 있다? 공유! 조금 더 공유! 맞아요. 근데 이걸 조금 유식하게 향유했다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다. 이렇게. 뭐 끝났으니까 단어도 열심히 해봅시다. 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여러분들 독서 능력 검증도 할 거예요. 한번 하고 거기에 알맞는 책도 추천해주는 프로그램을 제가 샀어요. 그래서 읽고 여러분의 맞는 책들이 쭈르륵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고등학교 올라가시기 전에 그 정도는 읽고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거기 이렇게 딱딱 하면 문제도 푸시고 그래서 비싸 슬퍼 내놓고 딜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외고 쪽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목고 넣었어요? 됐죠?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작품 들어가볼게요. 자 이 제일 중요한 거 요 승려 불교 라인에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들어가면 무조건 배우는 게 있습니다. 진짜 무조건이에요. 모든 교과서에서 다 나와요. 이게 반드시 알아야 되는 작품이에요. 그다음에 파랑 때문에 배우는 게 참기파랑. 여기 두 작품만 아시면 됩니다, 사실. 근데 이 유교 작품 때문에 안민가라는 작품 하나만 곁다리로 살짝 보고 그냥 훑어만 본다. 이렇게 세 작품 정도를 보게 됩니다. 네, 제목매화가 제일 중요하다. 이게 1학년에서 나오고요. 이게 이제 2학년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간간히 중학교 3학년 교재도 있긴 하더라고요. 제목매화가. 자 넘겨봅시다. 한자 넘겨보시면은 이제 제목매화가 나오는데 자 보세요. 벌써 못 읽어. 그래서 이거 해석 어떡하나요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냥 아셔야 된다 이 작품들. 고려가 몇 작품이어서 3작품이었지. 한가 몇 작품? 2작품만 기억해. 고려가요 5작품만 기억하시면 돼요. 걔네들은 해석의 영역이 아니야. 그냥 알아야 돼. 그냥. 그치? 됐죠? 그 다음에 자 들어가 봅시다. 제목매화. 대상 중요한 작품 제목. 오늘 이것만 해도 됩니다. 제목을 딱 보면요. 제사를 지내요. 제사를 왜 지낼까? 제사를 왜 지내? 잃어버려서 누구를? 누이를요. 그래서 누이를 잃어버리고 제사를 지낸 내용이라는 뜻으로서 제막매화라는 작품을 배워요. 그죠? 진짜 하지 않았어. 나 왜 이렇게 한 거 같지 여기서? 처음 봐? 그러면은 자 봅시다. 월명사라는 사람을 쓰는데요. 이때 이 사자가요 스님이라는 뜻이에요. 승려라는 뜻입니다. 월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스님이 썼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들어가 볼게요. 생사길. 자 생사길 뭐죠? 생사길. 삼과 이 정도 알고 있어야 돼요. 요거는 뭡니까? 발생자. 그 다음에 요거 뭡니까? 죽을 사자입니다. 삶과 죽음의 길은 삶과 죽음의 길은
이에 있음에 머뭇거리고 라고 합니다. 자, 감정선이 뭐예요? 행동으로 나오거든요. 머뭇거리다. 이미지를 보죠. 이미지를 볼게요. 자, 여기에 삶이라는 길이 있고 여기에 죽음이라는 길이 있어요. 이렇게 길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작가는 여기 서 있는 거죠. 여기. 근데 이 지금 얘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머뭇거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언제 머뭇거린다는 행동을 할까요? 머뭇거리는 행동 언제 할까요? 언제 해? 고민할 때 또. 언제 머뭇거려? 자, 생각해봐. 언제 머뭇거립니까? 고민할 때도 맞죠. 왜 고민해? 근데 고민한다고 해서 무조건 머뭇거리는 거 아니잖아. 왜 머뭇거릴까? 언제 머뭇거릴까요? 선택할 때 나쁘잖아요. 근데 봐봐, 선택할 때도 이거 고를래, 이거 고를래 할 때 이거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야. 머뭇거리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자, 동굴에 들어가야 돼. 머뭇거려, 머뭇거려. 어두운 동굴에 들어가야 돼. 머뭇거려하는 거는 머뭇거려야 돼. 자, 우리 맨날 그 예능에서 나오죠? 이렇게 박스 있고 만져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에 문어가 있을 수도 있고 지네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아까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는요 이 머뭇거리다라는 행동에 우리 아까 화자의 뭘 찾아야 된다고? 감정을 찾아야 돼. 왜 할까? 여기서의 감정이 뭐게요? 얘는 왜 머뭇거릴까? 그렇지. 여기서 나오는 감정이 두려움. 그럼 이 두려움이 왜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질문에서 유추할 수 있어요. 자, 어떤 느낌이냐면 내 옆에 누가 있었어? 내 옆에 아주 예쁜 누이가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옆에 친구도 있고 저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다음날 내가 죽었대. 어때? 어떤 느낌이 들겠냐는 거죠. 우리는 그냥 무슨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어. 삶의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얘가 어디로 가버린 거야? 죽음의 길로 가버리는 거야. 그럼 나는 한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죽음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때 느끼는 감정이 뭐라고요? 두려움이고 그 두려움의 감정이 만나가 뭐가 생긴다? 머뭇거린다는 감정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머뭇거리다. 난 지금 어디 있어? 여기에 있으니까 난 어디 있어 지금? 이승에 있고 이 이승에서 살고 있다는 건 이승으로 갈 수도 있지만 언제든지 저승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누이는 지금 어디로 가버렸으니까? 저승으로 가버렸어요. 자, 공간감이 언제나 중요하다고요. 나는 이승에 있고요. 누이는 저승에 있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 더 가보죠. 나는 간다 말도 못다 이르고 가는가 라는 뜻입니다. 나는 간다 말도. 자, 나는 갈게. 자, 얘가 한 말일까요? 얘가 한 말일까요? 나는 갈게. 간 사람은 누구야? 누이라는 거야. 그래서 얘가 원래 죽음이라는 게 어떻게 죽어야 괜찮아. 이게 아무리 그걸 가더라도 인사하고 가면 괜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죽어, 나 갈게 오빠 라고 하면서 뭐야? 하지도 못했다. 하지도 못했대. 그러니까 여기 뭘 보여주고 있는 거야? 급작스러운 죽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어린 나이에 갑자기 죽는 걸 유식한 말로 뭐라고 그래요? 빨리 죽어. 여러분들 죽으면 이 단어를 씁니다. 저도 죽으면 아직 아슬아슬하게 이 단어를 쓸 수 있어요. 요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절. 천재는 항상 뭐한다? 요절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절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여기서 나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나는 누구 거예요? 첫 번째 나는 누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퀴즈. 감정 뭡니까? 누이가, 내 아주 예쁜 누이가 인사도 못하고 나 갈게라고 말도 못하고 죽어버렸어. 그럼 이때 느끼는 감정이 뭘까요? 여러분들 사이코패스 아시잖아요? 무슨 감정이에요? 자, 무슨 감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누이가 죽었어! 그럼 무슨 감정이 들겠어? 안타까움이라는 거죠.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작품의 하이라이트가 나옵니다. 모든 교과서, 16종 교과서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과서에 이 작품을 실리게 한 힘이 여기 있어요. 몇백 년 전이에요. 몇백 년 전인데도 우리 현대 문학과 동일한 표현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 저기 떨어질 잎같이. 자,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그래서 무슨 단어가요?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그 다음에 여기저기 떨어진 잎처럼, 잎같이. 이렇게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읽는 법들도 알려주고는 싶지만 시간 관계상 일단 넘어가고 나중에 한이 할 거야. 이거 뭐게 이거? 뭐게? 이른 바람에 떨어져 잎이 떨어진 거야. 얘는 뭘 의미할까요? 누이게 온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떨어진 잎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누이를 의미할까요? 자,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기로 할게요? 땡! 땡! 좀 다르죠? 왜냐면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게? 이 바람을 보면서 누이를 떠올리면 객관지상관물이고요. 그 다음에 이 바람이 내 감정을 대신 갖고 있으면 객관지상관물이에요. 나쁘지 않았어. 사실 크게 보면 객관지상관물 맞아. 하지만 안 돼. 우리가 배운 객관지상관물은 그게 아니니까. 시도는 좋았다. 뭐라고 할게요? 왜? 배웠어. 원래 죽음을 얘기하고 싶은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화랑. 원래 누이를 얘기해야 되는데 뭐로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빗대어서 표현하는 거 우리는 뭐라고 부르기로 했습니까? 좀 더 큰 범위? 비유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 얘기하고 싶은 걸 시는 소설이랑 달라요. 소설은 다 얘기해 주는데 시는 짧고 빡세요. 그러다 보니까 쓰는 게 뭐라고요? 함축적이어야 돼. 함축적일 때 쓰는 게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라고요? 비유법이라고. 그래서 이 작품은요, 여러분들이 뭘 배우는데 되게 특화되어 있다? 비유법을 배우는데 아주 좋습니다. 자, 비유법은 크게 5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이거 몇 번째 하는 거야? 직유, 은유, 사람, 의인, 화류. 그다음 뭐 있었어? 뭐라고요? 서리법은 뭘 빗대어서 표현하는 거죠? 서리는 의문형을 만들어서 정답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집에 못 간다. 도치는요 바꿔주는 거예요, 위치를. 지금 서리법이나 도치법 같은 경우는 강조하기, 변화주기예요. 했다. 예시라도 들어봐. 대유 뭐였어? 원래 전체를 말하고 싶은데 일부러 빗대어서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자연을 얘기하고 싶은데 산으로, 우리나라를 표현하고 싶은데 땅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걸 대유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나는 봐봐, 외워야 돼. 이거 아니야. 이제 아니야. 당연해야 돼. 근데 오늘 이제 어디 포인트입니까? 이 직유와 이거 이미지 보셔야 되고요. 얘네들 5가지가 여기에 들어간다는 걸 생각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오늘은 제발 이 직유와 은유를 구분하는 거에서 끝을 냅시다. 똑같이 비유법이라는 본질은 뭡니까? A를 B로 빗대어서 표현하는 거를 비유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래 얘기하고 싶은 아이들을 뭐라고 부르고요? 원관념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빗대어서 표현하는 얘기들을 보조관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빗대다가 이제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뭘 의미해요? 죽음을. 얘의 원관념은 뭐예요? 누이를 이라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비유법을 썼다는 게. 자, 그래서 직유와 은유의 차이는 뭐냐면요, 똑같이 빗대지만 직유는 직접적으로 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럼 이제 직접적으로 한다는 게 뭔 말이냐? 연결어가 표면적으로 드러난다는 게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뭐뭐 같이, 뭐뭐인 듯, 뭐뭐인 양, 뭐뭐처럼, 이런 식의 나 지금 비유해 라고 표현을 하는 아이들을 우리는 직유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은유는 이런 거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씁니다.
그럼 어떤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A는 B이다라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호수요 이렇게 등장한다는 거죠.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건 얘가 뭐가 되기도 합니까? 원가념이 생략되기도 해요. 오케이? 자, 그래서 가을, 이른, 바람에. 근데 이거 뭐라고 표현하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는? 죽음. 죽음은 바람이다. 자, 같이 인듯 인양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얘는 지금 뭐라고 불러요, 여기를? 무슨 법을 썼다? 은유법을 썼다. 그 다음에 그럼 여기 떨어진 잎처럼, 잎같이. 여기를 무슨 법을 썼다? 집을. 근데 이거는 우리 오늘날의 현대시까지도 사용되고 있죠. 그러니까 얘가 엄청나게 고평가를 받는 이유인 거예요. 오래전 때에 이런 엄청난 문학적 표현을 썼다? 엄청난 거죠. 그래요.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것을 모르겠구나 라고 합니다.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것을 모르겠구나. 자, 이미가 또 그려져요. 한 가지에 여기에 입이 딱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입이 하나 붙어 있었어요. 이렇게. 한 가지에 났거든요. 근데 얘는 어떻게 되고요? 그냥 떨어지고요. 나는 아직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얘는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와 누이가 한 가지다. 그럼 이 가지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한 가지다. 얘를 뭐라고 부를까? 한 분. 한 혈육으로 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은유예요, 지구예요? 은유예요, 지구예요? 은유입니다. 그렇죠. 은유법을 통해서 그걸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같이 붙어 있을 줄 알았는데 떨어져서 가는 곳을 모르겠대. 자, 그래서 별 5개짜리 감정선이 나옵니다. 두려움, 안타까움, 항상 나랑 같이 있었는데 갑자기 없어질 수 있구나. 우리는 이 감정을 뭐라고 부릅니까? 인생이 뭐하다? 더덥다. 인생이 무상하다. 그래서 무상감, 무상함이라는 감정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외워야 돼. 봐봐. 여러분들한테 되게 낯설 거야, 이런 감정선들이. 인생 참 더덥다라는 감정을 느끼기에는 아직 여러분들 너무 어려요. 근데 봐봐, 그런 경우도 있어. 막 진짜 열심히 일했는데 갑자기 사람이 갔어. 근데 그렇게 했었던 게 다 어떻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하나도 없어진단 말이야. 그때 느끼는 감정들을 무상감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감정을 근데 함부로 쓰면 안 돼. 우리는 배운 거야. 이 무상감의 1번 뭐야? 혈육이 갑자기 죽었을 때. 나랑 같은 동반자들이 죽었을 때 우리는 뭐라고 쓴다? 무상감이라는 감정을 쓴다는 거죠. 우리는 시를 배우고 있어요. 시를 배우기 때문에 이런 감정선들, 이 시를 관통하고 있는 감정을 정의하는 언어들은 원천을 챙겨봐야 돼요. 자, 나왔다. 마지막. 미타 차례 만날 나. 도닦아 기다리는. 자, 이것도 별 5개짜리가 나오는데. 자, 여태까지 감정선들이 어때요? 두려움, 안타까움, 무상감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 무상감까지 왔어. 무상감까지 왔는데 갑자기 뭐로 갈게요? 갑자기 뭐로 갈게요? 도를 닦아 기다리겠다. 뭐라고 하면 우리 뭐라고 하기로 했어요? 극복. 그렇죠. 이거 뭐라고 불렀어? 무슨적 태도? 의지적 태도라고 우리가 표현했죠. 항상 이런 태도 같은 것들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다고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어조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어조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다고요? 마지막 종격 어미. 선언을 어디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뭐뭐 하겠다. 뭐뭐 하겠다. 라는 건 의지를 가지고 있는 태도와 어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봐봐. 여태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감정선이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감정선이야? 어떤 감정이야?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적 감정선이에요.
문학적으로 뭐라고 볼까요? 문학적으로 뭐라고 볼까요? 언제나 변화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뭐라고? 이거를 자, 문학적 표현으로는요. 시상의 전환이라고 부르고요. 시상의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이미지가 바뀌었으니까요. 그리고 자, 부정적인 감정들을 자기의 어떤 계기 혹은 의식의 변화로서 이겨내는 요 상황을 우리는 승화라고 부릅니다. 승화. 오늘의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승화라는 단어와 이 무상감이라는 단어. 승화는 되게 다양해요. 어떤 식으로든 승화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작품은 뭘 통해서 승화를 시켰을까? 그냥 존나 슬펐는데 갑자기 왜 괜찮아졌을까? 그 이야기는 어디서 나옵니까? 미타차이라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이 작품 뭐 때문에 배운다고요? 이것 때문에 배운다. 이것 때문에. 자, 이 미탈찰이라는 단어가 이 불교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이게 서방 세계 천국이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에서 무슨 베이스가 이제 깔리게 되냐면요. 불교의 윤회사상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물론 죽으면 슬퍼. 그냥 이별이잖아. 그렇잖아. 근데 봐봐. 우리가 1살에서 2살이 되거나 혹은 19살에서 20살이 됐을 때 우리는 뭘 해줘요? 축하를 해줘요. 돌잔치를 해주고요. 성년회장이라고 해가지고 축하를 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90살에서 90일로 넘어가는데 죽음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이거 너는 어떻게 생각해? 특히나 뭐 20살에서 21살로 넘어가는데 죽었어. 이건 어떻게 생각해? 되게 슬프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단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끝이잖아 이제. 이게 연결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죽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슬퍼한단 말이에요. 근데 불교적 관점에서 윤회사상 사상을 이제 적용을 하면 어떻다면요. 이건 그냥 일자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죽은 다음에 다시 뭐로 되게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 4, 5, 6, 7에서 여기가 죽음이라고 생각해서 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 뭐가 더 이어져 있는 거야? 1, 2, 3, 4, 5가 또 있는 거야. 그렇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를 가나 여기서 여기를 가나 뭐라고 봐야 돼요? 같은 거라고 봐야 된다는 거지. 이게 바로 뭡니까? 불교적 윤회사상인 거죠. 언젠가는 뭐가 돼 있어요? 다시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이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슬퍼할 이유가 없는 거지. 내가 열심히 돌을 닦다 보면 누이를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자, 뭐 때문에 이겨낸 거예요? 종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유식한 말로 뭐라고 부르게 됩니까? 뭘 통해서? 종교로 이겨냈다. 그래서 종교적 승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작품입니다. 미타찰에서 맛볼 나라고 하죠. 여기서 나는 뭡니까? 그래서 나 두 번째 나옵니다. 아까 1번 나는 누구를 의미했어요? 누이를 의미했죠? 여기 뒤쪽에 나온 2번 나는 이제 누구를 의미하게 됩니까? 화자 자신. 월명사를 의미하게 된다는 거. 이것도 내신 문제에서 처음 많이 나와요. 자, 배웠죠? 그래서 화자가 표면에 드러났다, 드러나지 않았다? 드러났다. 믿음도 보여주고요. 재배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의지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 이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래 이해와 감상을 한번 읽어볼까요? 월병사가 죽은 누이를 추모하여 지은 시부채양가로 위망내영제가라고도 합니다. 삼국유사의 기록에 따르면 월병사가 제를 올리며 이 노래를 불렀더니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지정이 서쪽으로 날아갔다라고 합니다. 배경사라에는 이러한 주술적인 요소가 있지만 이 노래의 근본적인 지향은 혈육의 죽음에 인한 정서적 표출로 순수 서정시의 단계에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작품은 단순히 죽음을 감상적으로 표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삶과 죽음의 문제를 깊이 성찰하고 뛰어난 비유로 그려내고 있으며 향가 가운데에서도 뛰어난 문학성을 고도의 서정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성찰, 종교적인 승화가 문제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비유적 표현이 나온다. 왜? 이런 평가를 받기 때문이겠죠. 됐나요? 45페이지의 19의 의미
그다음에 위탁찰에 대한 태도까지 이제 얘기를 해드렸고요. 죽음을 다룬 시 이거 전부 다 보게 될 겁니다. 우리 죽음을 다룬 시 이미 하나 배웠잖아. 공무도 화가 배웠었죠. 공무도 화가의 이 예 작품까지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유리창, 초온, 하관, 귀천 전부 다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그래서 1, 2, 3, 4번 풀면서 좀 마무리해보죠. 그냥 이번 같은 문제가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들이니까 생각을 하면서 노력합시다. 됐나요? 저도 줘야 되나요? 그쵸. 그 단어가 이제 거슬리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회환. 근데 한 했던 것 같은데. 회환. 뭘까? 회. 이 회자 무슨 회자예요? 돌이킨다. 다시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돌이켜. 자, 그럼 뭐 나와요? 뭐야? 한스러워. 한 칸. 이런 감정이 나오면 무슨 감정이 나야 될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돼. 아, 그때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그러니까 비슷해. 슬픔, 즉 그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딜포트가 똑같은 게 우리 뭐가 뜨는 거야. 맞을 수도 있지 않나? 근데 우리는 이제 배운 거야. 이 작품은 뭐야? 부러움, 안타까움, 무상감의 라인이 있는 거지. 무슨 감정을 얻는 거야?
네가 앞으로 해야 될 건 뭐야? 회한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작품을 기억하는 거야. 적어도 이 작품을 회한이라고 하지 않아. 이 사람이 회한이라는 감정이 있을 수가 없는 게 이 죽음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었어? 아니었단 말이야.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회한이라는 거는 감정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거슬리면 돼요. 그 단어가 내가 지금 모르고 습득을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자, 볼게요. 자, 1번.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되게 몇 안 되는 정답이 되는데 이해하세요? 자, 단어 정리 좀 해드릴게요. 맨날 이제 틀려오기 때문에. 자, 시에는요 무슨 반복이 제일 많이 나와요? 시어의 반복이에요. 시어의 반복 같은 경우는 뭡니까? 단어예요. 그러니까 단어만 2번 나오면 시어의 반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나가 몇 번 나왔어? 나라는 단어가 2번 나왔단 말이야. 그럼 뭐도 돼요? 물론 대상은 다르긴 하지만 아무튼 나라는 시어가 2번 나왔잖아요. 그럼 충분히 시어의 반복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시구의 반복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자, 시구는요 시어랑은 조금 달라요. 즉 나가 2번 나왔다고 해서 시구의 반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시구 구절이라는 뜻은 뭘까요? 얘는 이어절입니다. 이어절. 우리는 그 남자가 이거를 우리는 구라고 하기로 했단 말이야. 우리 문장과 구를 구분해줬잖아. 이렇게 이어절을 가지고 있는 걸 뭐라고 합니까? 구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뭐가 19의 반복이라는 건 뭐가 똑같아야 돼? 적어도 이어절이 똑같아야 돼. 근데 여기서는 두 어절이 반복되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19의 반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되십니까? 그 다음에 시행의 반복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시행의 반복은요 구든 어느 상관이 없어. 그냥 한 줄이야. 얘가 단어일 수도 있고 문장일 수도 있고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19의 반복에서 파생되는 게 뭐게? 19의 반복에서 파생되는 얘기가 뭐예요? 표현법? 대응하는 구절이 있다라는 뜻으로서 뭐예요? 대구법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고요.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뭐가 나옵니까? 유사한 통사 구조라는 개념으로서 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얘가. 근데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요. 대구법을 시구의 반복을 쓰면 무조건 뭐든 맞아요? 대구법은 맞아요. 대구법은 무조건 맞게 돼요. 근데 대구법이라고 해서 시구의 반복이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맞을 수도 있고 뭐야?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대구법이라는 거 구가 대응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뭐는 뭐뭐하다, 뭐뭐는 뭐뭐하다 만 나와도 얘는 뭐라고 할 수 있어? 대구법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19의 반복은 어때야 돼? 똑같아야 돼. 그럼 여기 있는 A, B, C, D가 동일하게 나와요. 철수는 밥을 먹었다. 철수는 밥을 먹었다. 19의 반복이자 대구법이에요. 근데 철수는 밥을 먹었다. 영희는 빵을 먹었다. 대구법이지만 뭐는 아니에요? 19의 반복은 아니에요. 똑같지 않으니까. 오케이? 그 느낌. 요거 때문에 조금 까다로워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2번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자 A 한번 볼게. 간밤에 불던 바람 만정도화 다 아시겠다. 자 도화가 뭘까? 복숭아꽃이에요. 그래서 저 바람 때문에 꽃이 떨어졌어요. 아이는 비를 들어 쓰려고 하는구나. 낙화인들 꽃이 아니랴. 설법이죠? 꽃이 다 쓸어 누웠다리요.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이 작품은 무슨 감정선을 갖고 있어요? 꽃이 떨어졌어? 아이가 쓸어 가겠습니다. 애야 냅둬. 그거 쓸어봤자 뭐해? 왜? 붙어있거나 떨어지거나 모두 다 뭐니까? 꽃이니까. 이거는요 우리 배웠어. 오늘 쓴 단어입니다. 오늘 배운 단어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뭐였어? 이걸 뭐라고 부르니? 꽃을 보면서 펴있는 꽃도 좋고 떨어져 있는 꽃도 좋으니까 그냥 냅두렴. 이런 이 감정선을 뭐라고 부르니? 아니요 예찬은 예뻐야 돼. 막 썸다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어우 비단이잖아. 이런 느낌이어야 되거든요. 이거 아니야. 뭐야? 오늘 단어장이 있었어.
단어의 마지막 단어. 자연 속에서 꽃을 보고 술을 먹고 낚시하고 아우 너무 좋네. 왜 뭐라고 그래요? 풍류라고. 이런 작품들을 풍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작품들을. 두 번째 작품 볼까요? 바람 불어 쓰러진 나무, 비 온다 싹이 나며 임그려 병든 임그려든 병이 약 먹는다고 나을 소냐? 낫는다 안 낫는다? 안 낫는다. 자, 이 표현을 왜 하는 거야? 님이 지금 왔어 안 왔어? 안 왔어. 그래서 저 님아 너로 든 병이니 네가 고칠 간도라. 내 병은 누구만 고칠 수가 있다. 너만 고칠 수가 있다. 감정 뭡니까? 사랑, 그리움 되시겠습니다. 자, 1번 디역과 달리 A의 바람은 화자의 시련을 상징하고 있다. 자, 봐봐. 감정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어요? A의 감정선은 뭐라고? 풍류라고. 그럼 바람 불어가지고 꽃 떨어진 거 이 사람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야. 떨어진 것도 좋고 안 떨어진 것도 좋으니까. 그러니까 바람을 시련이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벌써 틀렸죠. 그다음에 뭐 전부 다 바람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으로 작동하고는 있죠. 떨어지기도 하게 떨어지게 만드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3의 니은과 달리 A의 도화는 자 너무 중요하죠. 화자의 감회와 흥취를 부각시킨다. 감회 감정이고요. 흥취 흥입니다. 무슨 감정? 무슨 흥취? 흥류를 올려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3번도 정말 많이 나오죠. 4번도 정말 많이 나오죠. 5번도 수동성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배웠잖아. 피동능동 배웠고 능동수동 배운 거거든요. 수동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쟤 때문에 당하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괜찮습니다. 3번도 별 5개짜리인데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이 작품은 무슨 감정은 없어요? 회한. 돌이켜 생각해서 후회함. 돌이켜 생각해서 한스러움이라는 감정선은 등장하지 않아요. 오케이? 이런 거 잘 챙겨주시고 4번 시적 대상의 갑작스러운 수금과 그로 인해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는 시구를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안타까움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어디야? 못다, 이르고, 한입고 이쪽을 이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안타깝지만 이 내신으로 이제 풀려면 한 줄 정해져 있다. 부상감 쓰시오, 안타까움 쓰시오, 의지적 태도 쓰시오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창기파랑까지 해주세요. 그 창기파랑가랑 저 안민가는 가볍게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뭐랄까? 창기파랑. 이 창기파랑은 뭘 이해하기 위해서다? 이 파랑의 예찬적 태도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 작품 역시도요. 파랑이 죽었어요. 똑같이 사람이 죽었어. 근데 이거는 뭐야?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벌써 그리워요. 당신의 마음, 당신의 의지 뭐야? 내 마음속에 있을 거고 나는 당신을 따라갈 거예요. 나는 약간 무슨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추모적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그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 들어가 볼게요. 그냥 이거는 해석만 할 줄 아시면 돼요. 이런 내용이구나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느껴봄 바람에 해석 흐느끼며 바라봄에 이슬 발간 다리 흰 구름 쪼초 쫓오간 떠간 언저리에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오프닝은 뭐예요? 흐느끼며 바라봤는데 이슬 밝힌 다리 뭘 따라간대요? 흰 구름을 따라간대요. 그래서 나는 흐느껴. 왜? 이미 죽었거든. 기파랑이 죽었어요. 그래서 다리 나옵니다. 다리 뭘 따라간대요? 구름을 따라간다. 자, 무슨 법이기? 무슨 법이기? 무슨 얘기 해야 돼? 기파랑 얘기해야 되잖아. 다른 뭘 의미하고요? 기파랑을 의미하고. 기파랑이 뭐 했다고? 죽었다. 그래서 이 구름 뭘 의미하게 됩니까? 죽음을 의미합니다. 몰이 가른 물서리에 모래 가른 물가에 기랑에 즉 올시 수프리아 요 단어만 좀 갖고 갑시다. 요 단어만 좀 갖고 가면 좋은데 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즈 여기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얘가 모습이라는 뜻이에요. 모습.
그래서 여기서 자연물이 되게 중요한데요. 달 나왔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왔어요? 물가, 물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숲을 나옵니다. 숲을. 그래서 물가에 숲풀에 뭐가 있대요? 화랑의 모습이 있대요. 그래서 이 물가나 숲풀이나 전부 다 뭘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이 화랑의 이름인 이 화랑의 성품. 깨끗하고 푸르른 성품을 상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로 날이 지벽에 낭이 지니시던 마음이 가살 쫓으리요. 자, 이게 사실 해석본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해석을 보니까 어때요? 이론의 자갈거래서 라고 해서 이제 자갈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 이 자갈의 해석이 두 가지야. 하나가 그냥 공간적으로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 굳이 자갈이라고 왜 썼을까? 라고 하면 원래 돌멩이는 어때요? 좀 뾰족뾰족하고 날카롭단 말이야. 자갈은 어때? 둥글둥글하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해석하기도 하냐면요. 온화한 성품. 깃파랑이 온화한 성품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냥 공간감으로서도 다 얘기도 하고요. 양한번 두시고. 그래서 닌이 지니시던, 난이 지니시던 마음의 끝을 쫓고 있습니다. 똑같죠? 마지막 9번째 줄에 뭘 하고 있어요? 감탄사를 쓰고 있어요. 자식거리 높아. 잣나무 가지가 높아서. 또 뭐 나와요? 자식가지. 이 잣나무 가지거든요. 가지. 높아서 눈이 모를, 눈이라도 덮지 못한, 눈이 모를 두풀 꽃가리요. 아주 높은 화랑의 이 꽃갈 뭐예요? 꽃갈. 머리에 쓰는 이 꽃갈이거든요. 그래서 화랑의 대가리. 화랑의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서리, 눈이라고 나와요. 눈. 얘가 뭐겠어? 위기 혹은 장애물의 역할을 합니다. 장애물. 장애물이 높이 있기 때문에 화랑의 지조, 절개. 우리 나중에 시조할 때 두 가지밖에 안 보거든요. 자연조화랑 그다음에 임금님 사랑이가 나와요. 그럼 자기 자신을 뭐로 많이 비유하기? 자연물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근자가 나오는 거야. 매화, 난초, 국화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랑 대칭으로서 맨날 뭐가 나와요? 눈이 나와요. 눈과 서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꽃을 피운다는 거죠. 그래서 간신, 즉 장애물로서 이제 등장하지만 얘네들이 얘를 침범하지 못해요? 침범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화랑의 지조와 절개 그리고 요로한 성향이 나중에 조선시대 시조까지 연결을 준다는 거예요. 이 작품은요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 자연물을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전부 다 의법이에요. 근데 달, 그죠? 그 다음에 숲풀, 물가, 그 다음에 자갈, 그리고 가지, 전부 다 뭘 상징하게 됩니까? 화랑의 성품을 상징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구름, 죽음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서리눈, 얘는 장애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긍정적 자연물과 부정적 자연물을 구분할 수 있다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화자의 태도입니다. 아까 얘기했어. 자, 우리 제만매가 같은 경우는 화자의 태도라고 얘기하면 뭡니까? 처음에 감정선들은 슬프고 안타깝고 무상감을 느끼다가 의지적 태도를 갖고 있는 작품이에요. 자, 이 작품은 어떨까? 죽었어. 너무 좋은 사람 죽었어. 슬퍼. 아래를 보니까 어때? 깃파랑의 성품을 닮았던 자갈들이 있고 숲풀들이 있고 잣나무들이 있어. 그리고 마지막에 뭐로 끝나? 화랑의 우두머리 여로 끝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태도는 뭐예요? 태도는 뭘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어조는 뭘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어미. 아주 놀라운 대통령이시오. 그래서 끝나는 거야. 이걸 우리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예찬적 태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작품의 포인트는 이런 작품들을 뭐라고 얘기하기로 하자? 예찬적 태도라고 얘기를 하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시들이 나올 거야. 자연이 좋을 수도 있고 왕이 좋을 수도 있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찬적 태도를 공통적으로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줄을 기억하세요. 아,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른다? 예찬적 태도라고 했잖아.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문제가 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무시하셔도 되고요. 해석 정확하게 하시고 이 사람의 태도가 예찬적 태도라는 것까지만 제가 보겠습니다. 알겠죠? 문제 풀어볼까요? 됐나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네, 조금만 놀겠죠. 늦은 만큼 쑥. 됐어. 자, 1번. 화자의 태도 너무나 명확하죠? 예찬. 예찬. 이런 걸 우리는 예찬이라고 합니다. 자, 2번. 자, 독백체 노조가 나옵니다. 자, 독백체 노조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또 얘기해 볼까요? 독백체의 반대말은 뭘까요? 대화체입니다. 대화체라는 거는 누군가한테 말을 건네는 노조인데 이건 어때? 아, 쩌셨고 예쁘셨고 멋있으셨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독백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화체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아이야, 그대여 이런 식의 이야기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고요. 상징성을 지닌 시력, 사실 여러분들은 그냥 비유적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요. 엄밀히말하면 좀 다른데 같은 결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돼요. 지금은. 그래서 비유적인 표현 엄청 많이 나왔고요. 서리적 표현 있었다 없었다? 서리법 없었죠? 서리법을 찾으려면 뭐부터 찾으셔야 돼요? 의문형 어미를 찾으셔야 되는데 자, 그거는 의문형 어미가 아니라 영탄적 어미들이 계속 등장을 했었죠. 자, 색채 대비를 통한 이미지라고 했었는데 빼먹었었네요. 자, 눈은 무슨 색? 흰색. 잣나무는 무슨 색? 파란색이 되겠습니다. 푸르름과 눈의 대조 대비를 통해서 5번을 이게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3번도 이제 나중에 또 배우게 될 텐데 가볍게만 좀 보시면 풍상이 섞어 친날에 풍상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바람풍자의 서리상자입니다. 바람풍의 서리상자입니다. 자연물을 상징하는 한자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바람과 서리가 섞어친 날에 각 피온 황국화를 금분, 금색 화분에
가득 담아 옥당에 보내오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원래 옥당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옥황상제가 계신 곳, 즉 임금님이 계신 공간을 의미를 해요.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요, 설화가 같이 전해지고 있어요. 내가 이제 신하가 막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렇게 잠든 거예요. 이렇게 잠든 거예요. 근데 임금님이 이렇게 순찰을 나왔다가 보니까 어때? 내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거 자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야? 자기 용포를 딱 벗어 걸쳐준 거지. 그 다음에 딱 일어나니까 뭐야? 따뜻해. 딱 보니까 뭐가 걸려있어? 용포가.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하고 이제 그 설이랑 이제 연결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 의사를 표하니까 이제 왕이 뭘 보내줬어? 국화를 하나 보내준 거야. 그 마음 변치 말아라. 이렇게 보낸 게 원래 일반적으로 옥당이 나온 거 임금님한테 보낸 거거든요. 근데 이 작품만 자기한테 보낸 거야. 신하한테. 근데 봐봐. 매난국죽은 기억하셔야 돼.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거기다 소나무. 얘들은요 눈이 와도 색깔이 안 변하고요. 지가 펴요. 그래서 지조절개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나한테 뭘 준 거야?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꽃을 준 거예요. 오케이? 마지막에 어때? 도리야. 도리. 도화꽃이랑 이화꽃이. 복숭아꽃과 배꽃이야. 얘가 그냥 나오면 봄철이 예쁨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오면 뭔가 매난국죽이랑 같이 나오면요 지조와 절개와 반대되는 변화하는 놈들이에요. 가변성을 상징하고 폈다가 지는 애들이기 때문에 도리야 꽃인 척 하지 마라. 간신놈들아 실화인 척 하지 마라. 님의 뜻을 내가 알겠다 라고 하면서 지조와 절개를 얘기하고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알아주시면 또 두고두고 쓰는데 1번 볼까요? 이 작품은 자식까지 눈 그리고 황국화와 풍상을 대응하게 됩니다. 정답이죠. 그래서 자식까지와 황국화는 지조절개, 눈과 풍상은 이제 나쁜 것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서 1번을 쓰게 되죠. 자, 4번에 어스버 어떻습니까? 어스버 감탄사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 감탄사의 역할은 뭘까요? 뭘까요? 라고 하면 뭐야? 결국 뭘 하는 거야? 그럼 감탄사 왜 써? 정해져 있어. 감탄사 왜 써? 자기의 뭐를 정서를 뭐 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게 무조건 맞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요 감탄사 하나를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쓰면요 반대도 됩니다. 정서를 뭐 한다? 지약해준다. 이렇게 모아준다. 막 풀다가 슬퍼 예뻐 하다가 휙 하고 쭈글쭈글. 근데 결국 이것도 뭐다? 똑같은 거야. 그래서 한가의 전형성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인 거죠. 오케이? 좋아요. 자, 원앙생각은 패스 넘어가고요. 자, 안민가. 자, 1분만 쓰겠습니다. 1분만 쓰겠습니다. 안민가 1번만 보고. 자, 뭐 때문에 나옵니까? 유교적인 부분에서 나와요. 근데 사실 유교적인 부분은 조선시대 때 시조에서 훨씬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나오는 편은 아닌데 딱 3작품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안민가. 제목부터 뭡니까? 백성을 사랑하는 노래. 왕이요 충당사한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가? 라고 하니까 충당사가 얘기를 하죠. 이렇게 다스리시면 됩니다. 자, 해석만 볼게요. 군은 어비요. 신은 다샬 어머니. 즉 임금님은 아빠고요. 신하는 엄마예요. 백성은 어린 백성이라 어린 아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예. 뭡니까? 가정법입니다. 그리고 무슨 법이에요? 군은 아빠예요. 신은 엄마예요. 무슨 법이야? 의류법을 베이스로 하고 있죠. 그리고 무슨 법이기도 해요? 대구법이고 유사한 형사구조의 반복이기도 해요. 하지만 19의 반복은 아니죠. 하신다면 백성은 사랑받음을 알 것입니다. 꿈을 거리면서 사는 물생들, 이 꿈을 거리면서 사는 이 백성들을 악을 먹이 다스라. 이들을 먹여 다스리시오. 이 땅을 버리고 어디 갈까 한다면 나라가 편히 유지될 것을 알 것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요. 자, 어떻게 하래? 아빠처럼. 신하는 엄마처럼, 백성은 아이처럼 다스리신다면 잘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물리적으로 알 수 있냐? 백성들이 이 나라 버리고 가면 어디로 갈까?
무슨 의미야? 무슨 법이야? 서리법인 거야. 그래서 인용을 때린 거지. 야, 우리나라 말고는 갈 데가 없어. 아, 나 우리나라 아니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니까? 이런 뉘앙스인 백성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면 나라를 잘 다스리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임금은 이나라답게, 신다이, 신은 신하답게, 민다이, 백성은 백성답게 한다. 이게 유교의 요체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조선시대 때 유교를 배우겠지만 유교의 포인트는 뭐냐면 자기가 정해진 행동, 자기가 정해진 신분에 맞는 행동들을 철저하게 한다면 모든 게 잘 돌아간다는 게 유교거든요. 그래서 왕은 왕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한다면 나라 아니 뭐 할 것이다? 태평할 것이다. 그냥 해서 이런 얘기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런 거. 끝. 오케이? 그래서 잠깐만 쉬었다가 그 뒤는 제망맹아랑 상기파란 것만 넣어놨으니까 살짝 풀어보시면 5분 쉬었다가 우리 과정을 보면서 해드릴 좀 해볼게요. 이거 더 어렵죠. 이 약경 거기 때문에.